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날이 왔습니다. 기어코 왔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0일 오전 3시 넘었을 때까지 초접전을 벌여서 보수 우파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재익전을 허용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1639만 4815표, 그러니까 48.56%를 얻어서 1614만 7738표, 47.83%를 얻은 이재명을 24만 7077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 차이는 0.73%포인트. 문자 그대로 초박빙인 차이에 지나지 않지만 이 승리는 폭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국가로 돌려놓는데 부족하지 않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KBS 특설 스튜디오에 앉아 이 개표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개표 방송이 본격 시작된 밤 7시 30분경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윤석열이 0.6%포인트 차이로 신성한다고 발표됐습니다. 동시에 JTBC는 이재명이 0.7%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는 독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표 직후에 사전투표가 먼저 열리면서 이재명의 표가 윤석열을 크게 앞서자 출구조사를 믿기 힘들다는 말과 함께 JTBC 출구조사가 맞을 수 있다는 말이 제 주변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컸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아주 편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보정지차를 거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10일 오전 12시 30분쯤에 반전이 됐습니다. 이때 윤석열이 비로소 이재명을 앞질렀습니다. 그 뒤에 단 한 차례 재익전을 허용하지 않은 채 0.7에서 1%포인트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출구조사 결과가 이렇게 정확할 줄 몰랐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가 출구조사를 믿었던 건 2002년 16대 대선 때 처음 도입된 방송 3사 출구조사가 그동안 100%의 적중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선 직전 여론조사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선거일 6일 전부터 깜깜이 기간 동안 실시된 3개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조사가 발표됐죠. 그런데 그 예측조사에서 윤석열은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게 모두 틀렸던 겁니다. 한국갤럽은 7일과 8일 이틀간 조사에서 윤석열 46%, 이재명 40%라고 예측을 했고, 같은 기간 리서치 뷰는 윤석열 52.1%, 이재명 44.5%, 그리고 리얼미터는 7, 8일 모두 윤석열이 이재명을 4.7%포인트, 3.1%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은 모두 틀렸던 겁니다. 이렇게 박빙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대선 과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었습니다. 양진영 후보 둘 다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수 야당은 적폐청산으로 초토화가 된 진영이 회복되지 않았고 후보로 낼 만큼 대중적 신뢰를 구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물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보수를 괴멸시킨 적폐수사의 책임자 윤석열을 대안으로 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진보 좌파는 친문 비문 간 간극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새 인물을 키우지 못하고 민주화 출신도 아니며 운동권 출신도 아닌 이재명을 후보로 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후보들 본인 리스크가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보수 괴멸의 장본인이라는 지지층의 이완을 부르는 리스크였지만 이재명의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통치자의 자질에 관한 리스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거 끝까지 따라붙은 대장동 게이트가 그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는 형수욕설, 그리고 검사사칭,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 또 지지층을 제한하는 여러 도덕성 문제가 리스크가 됐습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본인이 빠져나오기 위해 애를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 같은 것으로 선거 끝까지 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에게
과거 대선에서 패배한 다른 패배자와는 전혀 다르게 정치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배우자 리스크도 문제됐습니다. 이 배우자 리스크는 처음엔 윤석열 쪽이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윤석열이 아내 김건희에게는 줄리 의혹부터 허위 이력, 그리고 부실한 학위 논문, 또 무속 논란에다가 이 주가 조작 범죄 연루 의혹과 그리고 어머니와 연관된 잡음이 따라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본부장 리스크라고 부르며 맹공했지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진영은 여기서 또 하나의 악수를 뒀습니다. MBC가 공개한 김건희 녹취 파일이 그것입니다. 그 녹취 파일은 다들 아시는 바처럼 반 윤석열 진영 유튜버인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 두 곳의 합작품입니다. 문제는 서울의 소리 직원이 미끼를 던진 뒤에 이에 속은 김건희와 장기간 나눈 전화 사담을 녹음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공작으로 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풍을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윤석열은 이재명에게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진영으로서는 최악의 한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반면 그 얼마 뒤 터진 김혜경의 법과 소고기 사건은 달랐습니다. 김혜경은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5급 어공,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이 된 배소연을 종처럼 부렸고 그 배소연은 7급 공무원을 또 종처럼 부렸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로 소고기는 물론 이 맛집의 온갖 먹거리와 그리고 성묘 제물과 이 욕실의 에르메스 로션까지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 추종 관계와 그리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횡령 범죄는 장사미사 아내들의 가슴에 불을 찔렀습니다. 진영 논리와 거리가 먼 평범한 가정주부들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프레임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솔직히 전략 싸움에서 윤석열 캠프는 밀렸습니다. 슬로건과 홍보 사진까지 이재명 쪽은 몇 걸어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쪽은 처음에 이번 대선이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무너진 중산층과 세금 수탈에 시달린 상위층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하위층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분노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정권교체 열망이 53%에서 54%를 유지하는 폭발성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올라갈 때는 60%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치 시대정신 같은 도도한 메인스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관과한 이재명은 유능과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은 유능하고 윤석열은 무능하다. 제대로 된 슬로건조차 내지 않은 윤석열에 비해 이 프레임은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성과를 냈지만 한편 대장동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이 유능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은 분명 실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후보 이념이나 정책보다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 화두가 선거판을 지배한 선거였습니다. 어지간한 정책은 파묻혔습니다. 정권교체 열망은 캠페인 내내 문자 그대로 열망이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예컨대 박근혜 정권 엘리트들을 멸문지화로 내몬 적폐청산이 그랬습니다. 죽은 분이 5분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너진 자영업자들과 붕괴된 중산층이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일자리를 잃은 서민과 빈곤층, 종부세 등 세금 수탈에 지친 가진 자들의 분노는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을 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재정으로 각종 수당을 주겠다는 식의 이재명표, 포퓰리즘을 외면했습니다. 그 점은 지난 총선과는 확연하게 다른 풍경입니다. 이런 대중의 분노 키워드는 집값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이 둘이 문재인의 가장 큰 실정입니다. 특히 집값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얻었던 180석이 낳은
오만이 부른 것이며 무엇보다 문재인이 반드시 잡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고 법안 상정 48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만 이틀이 안 돼, 이를 시행할 정도로 폭주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였던 김태년은 주먹을 흔드는 제스처로 기쁨을 나타냈죠. 그 사진은 우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그 임대차 3법은 집값 폭등을 불렀으며 전월세 대란을 불렀습니다. 이 강남의 좋은 집을 가진 소수와 다수 대중을 편가르기 하면서 이 종부세도 왕창 거둘 수 있다는 권력의 계산은, 그런 얄팍한 계산은 여지없이 틀어졌습니다. 집 가진 사람은 고통에 빠졌지만 집 없는 사람들도 다시는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을 알았습니다. 전월세로 그 세금이 증가되는 바람에 전월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진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 권력의 이념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철저히 친노조 반기업 기조 아래 움직였습니다. 노동 3법과 중대재해법이 그 산물입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한 게 그렇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들과 거기에 일자리를 가진 서민들이었습니다. 노동 유연성이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은 노동 친화적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속절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일자리가 무려 200만 개가 넘습니다. 또 하나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면 세대 간 대결입니다. 2030과 4050 그리고 6070은 확연히 구분됐습니다. 2030은 무너진 재정이 자신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그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 이유입니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다 하도록 부담이 됐습니다. 권력자가 권력으로 권력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편법은 2030에게는 구역질 나는 불공정의 상징입니다. 이재명은 캠페인 과정에서 조국과 절연했지만 2030을 그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주택, 기본금융은 오히려 얄팍한 장꾀처럼 비칠 정도가 됐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젠더 문제를 대선 이슈로 만들지 않고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으로 끝내고 이 작은정부 구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면 윤석열은 2030의 더 큰 지지를 받아 넉넉하게 이재명을 이겼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짚을 것은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솔직히 단일화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진영의 결집을 불렀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처음엔 단일화의 반작용처럼 보였을 정도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선거권자 50%를 훌쩍 넘은 전남은 물론 50% 가까운 전북과 광주는 실제 진보 좌파가 결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집이 본투표에서 반대 진영의 결집을 불렀습니다. 물론 사전투표율이 높은 데에는 오미크론의 확산도 한몫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단일화는 이재명의 최종적인 승리를 막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재명이 외친 통합정부론을 안철수가 빠짐으로써 세계 발행 사기성 구호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이겼고 우파가 이겼습니다. 관권 선거, 금권 선거를 이기는 거대한 승리입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이 원고로서는 오늘입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마 분함을 참지 못한 눈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절대 군주 같았던 문재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의 대변인 말입니다. 그러니 청와대가 선거 중립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헌법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민주주의냐 유사사회주의냐, 헌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헌법을 파괴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빙으로 이겼으니 윤석열 정부 앞길은 험난합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허니문 기간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들 것입니다. 선거에 패배했으니 속으로 분노를 안고 있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협치를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첫 질문으로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묻자 그는 오늘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라면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와 법인카드 소고기 사건, 그리고 성남FC 사건 등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여야 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으로서도 정계 개편의 유혹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의석으로 아무것도 못할 테니 말입니다. 그 경우 지방선거가 끝난 서너 달 뒤에 올해 가을부터는 정치판의 지형을 바꾸는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정치가 할 일입니다. 그런 정치가 없다면 차라리 컴퓨터에 정치를 맡겨놓으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다시 긴장해야 합니다. 가장 들떠있을 때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리고 안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마지막 순간에 낭떠러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지 제 나름대로 감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웰빙 체질과 온실 속 화초 같은 그들이 비겁함을 비판하겠습니다. 어떠한 소명의식도 없이 오로지 입신양명하겠다는 야망으로 나도 보수라고 외치는 정치 낭인들을 편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를 지키고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 세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는 지금부터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악재가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했습니다. 그는 대선 패배 2달 만에 정치판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처럼 대통령 출마가 이 마지막 정치 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재수 삼수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많다고 해도 2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권력을 향한 집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출마는 그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하등 연관이 없는 인천 개항을 이었으니 도망자라는 비난부터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입어 구속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영천 은혜사에 가 있는 송영길대로 서울시장에 출마하도록 해서 민주당의 텃밭인 개항을 비우도록 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4월 8일 개항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명분을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당 텃밭에 출마하면서 대신 지방선거 전체를 지원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이겨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야당의 새 영수가 될 수 있다면 그는 곧 과거 DJ가 누렸던 권위를 가질 수 있었겠죠. 정말 이재명의 집념과 생명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저부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의 명분 없는 출마는 탐욕으로 비쳤고 곧 대중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의 이런 탐욕일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박빙이라는 여론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부터 국민의힘 윤영선에게 고전하면서 이 전국 선거 지원은커녕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개항을해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다시 살아남기 위해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이 놀라운 공약까지 꺼냈습니다. 이 공약이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표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는 누구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공약이 도움이 된 후보는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본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보좌파의 원로가 된 박지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한다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 당생자사.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 민주당 내부 균열도 시작됐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비아냥의 뉴스가 됐습니다. 그는 이재명을 공친했던 사람이죠. 이재명 친구 상식뿐인 영광 축하합니다. 몇 시간 뒤 그는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 개항에서 이재명의 당선이 예측되는 것을 이유로 민주당은 또 젖잘사할 것인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무능 대선 패배 책임자인 이재명 송영길 출마 비대위 갈짓자 행보로 참패했다. 그는 이재명 팬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다니며 제2의 대선을 보여주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에게는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재명이 과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박용진의 말은 더 직설적이고 더 신랄합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로 맞은 느낌이라며 이재명 책임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 본인도 무한 책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 혁신을 이야기할 때 이재명 본인이 민주당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쇄신의 대상인지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쇄신의 대상이라는 거죠. 만약 이재명이 보궐선거에서 졌다면 그는 질 이유가 10개도 넘는 후보였습니다. 우선 이재명은 개항 시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개항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바꾸고 말하면 개항 시민은 민주당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개항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 굳이 개항까지 와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동기도 불순해 보였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어서 검경의 수사망을 피하겠다. 신문마다 그 말이 대서특필됐습니다. 그가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도 삼척 동자가 알 정도가 됐습니다.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나가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와서 편하게 금배지를 딴 뒤에 구심점이 없는 민주당 당권을 장악한 다음 이 절대다수 의석으로 앞으로 2년 그러니까 차기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뜬다. 이런 시나리오.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모두 다 간파했습니다. 이재명은 골리앗이 됐고 윤형선은 다윗이 됐는데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재명은 이겼습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고 김포공항 이전 정치까지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집념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그는 윤영선과 뜻밖의 접전을 벌이게 되자 지난 23일 밤 유세도중에 자신의 목을 끊는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정치 생명이 끝장난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 연고를 따지기보다는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인물론을 그덕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아는 사람 아빠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연고보다는 실력, 연고보다는 충직하고 큰 역할을 할 일꾼이 필요하다. 자신은 연고는 없지만은 실력이 있고 충직하고 큰 역할을 할 일꾼이라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쓰던 자신은 유능하고 상대방은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이 능력이 있다면 노비의 자식에게도 기회를 줘서 조선의 부흥을 이끈 정조의 예를 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부라도 자갈밭이라도 있어야 일할 수 있다. 졸지에 개항을이 자갈밭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직이 자갈밭이라는 겁니까?
결국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언론은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의 책임론이 나왔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는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고 계획안대로 야당의 당권을 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불과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에게 굽히고 들어간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이번 보궐선거 당선은 결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이재명에게는 다시 재기할 길이 훤히 열린 것입니다. 다만 당내 당위를 막론하고 그를 노리는 자객들은 많아졌지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이번 선거는 이겼는데 이긴 것만은 아닌 선거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결론입니다. 절대다수 의회 권력을 가진 이재명이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열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총사퇴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책임론을 놓고 당내 친문과 이 친이재명 세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일제히 뉴스가 쏟아져 나왔죠. 그간 소외되어 있던 친문은 일제히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오히려 이재명을 중심으로 당을 재개편해야 한다고 치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친문은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가 방탄조끼를 입으려는 자기 방어이자 권력 정치를 위한 사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거죠. 행안부 장관 출신이죠. 전해철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고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 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청와대 전 홍보수석입니다. 윤영찬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도 없다. 더 이상의 침묵은 죄악이다. 그는 이재명과 송영길은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서 가장 책임이 큰 분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심과 사욕이 아닌 당내 민주주의와 공적 책임감을 부활시키는 것이 선당 후사의 핵심이다. 홍영표 역시 이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젖잘사라는 해교한 평가 속에 대선에 대해 성찰도 반성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시즌2로 만들고 말았다. 이낙연 역시 대선에서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2100까지 빠졌다가 2400이 넘게 반등하려다가 다시 일단 멈춤 제지를 당한 형국입니다. 솔직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번영과 쇠락, 이 대한민국이 번영할 것이냐 아니면 추락해서 쇠락할 것이냐 갈림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0년 우리 경제의 젖줄이었던 반도체 이미 적시로가 켜졌습니다. 세계가 RA 공포, 리세션, 이 경기 침체의 공포에 맞닥뜨리면서 미국발 보호무역의 덫에 반도체도 걸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킹달러, 아주 강한 달러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미국 경기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 증시는 모두 뉴욕 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 증시가 조금 오르면 오르고 미국이 내리면 내리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인상이 지속돼서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미국 기업의 부도율이 지난해의 4배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시장부터 경기 둔화 신호가 계속되면서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판에 스탠더드 & 푸어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1일 내년 9월까지
69곳의 투기 등급 기업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미국 기업 부도율이 3.7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재고만 쌓이고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지난해 1.6%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 S&P는 침체가 깊고 길어지면 부도율이 무려 6%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미국 중산층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 회사채 유통시장에서 수익률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악순환으로 금리는 더욱 오르고 다시 또 소비가 더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 이 신호는 이미 오래전에 잡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전 8%대이던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33.8%에서 2022년 9월 현재 3.1%로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3%의 아주 낮은 저축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 대기업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삼성이 대표적이죠. 사옥을 줄이고 보유 부동산을 모두 현금화한 기업들이 삼성 외에도 몇몇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앞으로 몇 분기 내 이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당국의 섣부른 정책, 특히 금리 인상기에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턱없이 줄이는 정책들, 이 정책들을 염려합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마추어 정부라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미처 그런 대비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중산층들을 실망시킨 재산세가 그것입니다. 이 난국에 재산세는 오히려 턱없이 올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문제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듭니다. 이미 몇몇 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몇몇 분들은 노발대발 하더군요. 거대 야당의 목리라고 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종부세 폭탄을 막지 못했습니다. 공시지가가 턱없이 올라있고 그 대상자가 한참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말입니다. 그 결과 특히 소득이 이미 줄어든 은퇴 노인들의 경우에 앞길이 막막해 보일 것입니다. 이제 집값마저 폭락해서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도 허다하니 이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에게 삿대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에도 중산층, 특히 노년층이 가지게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를 예상하거나 염려한 전문가가 전무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없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입신양명만 생각하지 대중의 고통을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지식이 있어도 고민하는 자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